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는 금요일 날 저희가 업로드가 되는데 이번 방송 같은 경우는 토요일 주말에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녹음하면서 되게 어색한 느낌도 들고 그렇네요. 저희 저번 에피소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다뤘어요. 애니메이션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선정한 영화는 더 오래된 영화입니다. 1999년에 개봉한 아이언 자이언트라는 영화를 주제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영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거인이 된다면 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뜬금없지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세미님께서는 거인이 되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생각나는 그 소설, 동화는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이었어요. 이 소설을 좀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거든요. 한 중간 정도 읽다가 더 이상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뭐 소인국도 나오고 그 대인국도 나오고 야후인가요? 야후도 좀 나오죠. 인간을 보기서는 그 작품에서 야후라고 부르고 뭐 잘 아실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 그 야후 사이트에 그 야후가 여기 걸리버 여행기에서 왔거든요. 그렇구나. 예.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 거인이 된다면 그 소인국에서 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힘의 소유자로서 여러 뭐 전투도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해결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떠올라가지고 소인국의 거인이 돼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일종의 뭐 이렇게 힘이 세진다, 뭐 키가 커진다는 것은 좀 권력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상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소인국의 거인이고 왕이라고 한다면 이 왕국을 어떻게 뭐 이끌어갈까? 이런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제이님께서는 거인이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거인이 되면 수영을 해가지고 북한에 한번 몰래 가보려고. 그러니까 뭔가 지중해나 막 태평양 같은 데를 우리가 수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크게 커지면 왠지 가능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조류가 세질 것 같은데요? 저로 인해서 약간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신체적으로 커진다는 게 되게 물리적으로 엄청 큰 힘을 갖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커지면 그 물리적인 힘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맞아. 지금도 키가 작은 편인데 제가 조금만 더 크거나 구두를 신거나 높은 데 올라가도 되게 느낌이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적응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커지면 두려울 것 같아서 저는 아까 세미님께서 걸리버 여행기 생각나신다고 했는데 전 제과콩나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그 콩나무 위에 자기 집 짓는 것처럼 뭔가 좀 멀리 떨어져서 숨어서 네, 그러면 더 진짜 다른 사람들 터치를 덜 받는 공간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은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희 이렇게 아이언 자이언트 방송 시작하면서 거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 영화는 제이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추천의 변과 함께 이 영화에 대한 첫인상을 나눠보고 싶은데 제이님께서는 이 영화를 왜 추천하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맨 처음에 본 게 언젠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감독이 브래드 버드 감독이 인크레더블 그러니까 픽사에서 되게 활발히 활동하는 감독이라서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는데 자꾸만 잠이 오는 거예요. 정말 잠을 많이 잤어요. 몇 번을 시도했는데 그래서 나한테 이 영화 맞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묵혀뒀다가 이번에 레디 플레이어 원 개봉했을 때 나왔잖아요. 이 캐릭터가. 그래서 다시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참고 봤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랑 뭔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약간 마음을 약간 찡하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어린 시절에 약간 그런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봤겠지만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님께서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제이님께서 추천하셨을 때는 저도 좀 의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 개봉된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도 아니고 게다가 99년도 작품이라 거의 20년 된 작품이고 그래서 좀 의아스러웠고 저도 처음에 굉장히 지루했거든요. 이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시간은 길지 않잖아요. 그냥 소년이 아이언 자이언트를 만나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지금 제인께서 잘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마지막 포인트에서 울컥해요.
그쵸. 그 일종의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혹시 보다가 좀 지루해서 찾아봤어요. 평을. 굉장히 다 호평인 거예요. 내가 거인 때문에 울다니. 맞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그렇지? 그래서 끝까지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이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처음에 개봉됐을 당시에는 좀 작품의 그 평가와는 다르게 흥행을 안 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브래드 버드 감독이 인크레더블로 이제 대박을 친 다음에 다시 재조명되는 애니메이션. 예, 그래서 이제 좀 다뤄보면 재미날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영화였어요. 레디 플레이어 1 저희가 방송하기도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막 출연한 캐릭터들 보면서 아이언 자이언트 보긴 했는데 이게 뭐야?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이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전 처음 봤는데 저는 두 분이랑 다르게 정말 하나도 안 지루하고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생가치로 저번 주에 방송했을 때 그때는 되게 여러 번 본 영화여서 그런지 되게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전 이 영화를 되게 너무 재밌고 뭔가 진짜 딱 이 시기가 제가 어렸을 때 나온 영화이니까 딱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그런 영화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서구적 상상력에 되게 길들여져 있나? 익숙해져 있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두 분이 약간 처음엔 지루하셨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이 영화 이제 제대로 해부하기 전에 완벽한 스포일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 추천해주신 제이님께서 완벽한 스포일러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아이언 자이언트는 1957년 미국을 배경으로 주인공 호가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가드는 엄마와 단둘이 사는 9살 소년입니다. 호가드는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면 혼자 있기 때문인지 엄마에게 무언가를 자꾸 키우자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람쥐를 데리고 와서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다면서 엄마의 일터에 데려갑니다. 네, 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다람쥐 때문에 호가드는 애완동물을 결국 키우지 못하고 그날도 엄마는 일을 하러 가서 호가드는 혼자서 집에서 공포 영화를 보게 됩니다. 네, 영화를 보고 있는 도중 갑자기 안테나가 고장나서 영화가 나오지 않아 호가드가 집 밖으로 나와서 봅니다.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소리를 따라서 발전소 근처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때 정체모를 고철 로봇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로봇은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인 아이언 자이언트입니다. 그래서 놀란 아이언 자이언트는 전깃줄에 휘감겨서 넘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호가드가 이 전기 때문에인 걸 알고 아이언 자이언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전기 불을 아예 꺼버립니다. 그래서 둘은 왠지 모르게 친밀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는 와중 한편 정보요원 켄트 맥슬리는 마을에 고철들이 훼손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가지고 호가드 동네에 찾아오게 됩니다. 네, 사람들이 괴물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맥슬리는 믿지 않아요. 근데 조사를 하는 도중에 자신의 차가 두동강 나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제 맥슬리가 마을에 어떤 위험한 침략자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슬리는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맥슬리는 조사 도중에 호가드가 고철들이 훼손된 현장에 있었다는 단서를 발견하게 되고 맥슬리는 의도적으로 호가드의 집에서 자취를 하게 되죠. 하숙이라고 해야 되나? 나 혼자 산다. 집에 머물게 됩니다. 호가드는 자신의 친구인 아이언 자이언트를 숨길 곳을 찾다가 고철상 주인인 맥코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이언 자이언트를 고철 쓰레기장에 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맥코핀은 고철상 주인이면서 동시에 쓰레기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언 자이언트를 이용해가지고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호가드와 아이언 자이언트 그리고 맥코핀의 우정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언 자이언트는 레이저 빔을 실수로 호가드에게 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맥코핀이 이거는 정말 위험한 기계다라고 말을 하지만 호가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사실은 아이언 자이언트는 전투 로봇으로 발명되었던 것이었는데 호가드는 전투 로봇으로 발명된 아이언 자이언트를 선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슈퍼맨 같은 코믹북을 보면서 너도 슈퍼맨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결국 아이언 자이언트는 맥슬리에게 발칵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이언 자이언트를 잡기 위해서 맥슬리가 군인들을 부르게 되는데요. 과연 호가드와 아이언 자이언트의 우정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희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출발 비디오 김승희 씨 멘트처럼.
마지막에 결정적 순간에서 멈추네요. 있을까요? 완벽한 스포일러 아니었습니다. 네, 제이님이 출발 비디오 여행처럼 완벽한 스포일러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언 자이언트는 195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영화 자체에서 그 배경 자체가 막 되게 음울하다던가 정말 공포스럽다던가 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좀 더 객관화해서 봤을 때 그리고 90년대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비춰본 50년대 자체의 분위기가 되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위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물로 넘어가고 싶어요. 이 시간적 배경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처음에 봤을 때 거기 자막으로 그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알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1957년에 뭐 미국의 독봉부 뭐 메인주의 노켈이라는 동네라고 알려줘요. 뭐 노켈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잘 모르겠지만 1957년 하니까 딱 생각났던 게 이게 저희가 보통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나요? 한 48년 정도에 끝나고 뭐 한국정대행도 50년에서 53년에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미소의 이제 냉전이 굉장히 이제 피터지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이 일단은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여러 주인공들이 있는데 켄트 맨슬리 일종의 정보의 요원이잖아요. 네. 엑스파일 요원 같아요. 막 자질구레하게 자기 소개를 막 하잖아요. 당신은 모르지만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소련의 뭐 첩자라든지 뭐 소련의 어떤 뭐 위험한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당시가 보면은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나 봐요. 그래서 스푸트니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우주로 그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불안감? 혹시 그 소련 적들이 우리보다 더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침략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언 자이언트도 굉장히 재미난 게 어디서 와서 무슨 목적을 왔는지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애니메이션에 전혀 소개시켜주지 않거든요. 그냥 행성 밖에서 지구 밖에서 그냥 별똥별처럼 떨어져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재미난 설정인 것 같아요. 왜 안 알려주지? 근데 뭐 알려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 거긴 한데 일단은 그런 시간적 배경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작품이 오늘날에도 좀 연결될 때 재미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오 뭐 이런 것도 주제로 좀 연관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태도, 뭐 관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요즘이 많이 생각났어요. 진짜 맨슬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신의 신념에 차가지고 망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오히려 진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뭔가 자신의 망상에 빠져서 가짜 팩트를 만들어내는 점에서 되게 가짜뉴스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지금이랑 대비해서 봐도 재밌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이님께서는 이 배경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그 50년대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가? 정말 역사적인 지식이 없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 장면 아까는 스포를 안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언 자이언트랑 맥슬리랑 그러니까 미국 군대랑 같이 이렇게 싸우다가 이 마을 전체가 폭발할 수도 있는 엄청난 무기를 군대에서 맥슬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던지게 돼요. 근데 그걸 아이언 자이언트가 막아주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언 자이언트는 지구 밖에서 공중분해되는. 근데 이 아이언 자이언트의 특징 중 하나가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부품들이 자기 몸한테 이렇게 따다다다 오는 그런 설정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 주인공인 호가드의 집에 선물이 도착을 하는데 그 택배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아이언 자이언트의 부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 부품이 그 특성에 맞게 자기의 아이언 자이언트의 핵심을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도망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호가드가 잘 가라고 우리 나중에 또 만나 그러면서 어떤 하얀 배경의 서론 같은 곳에서 아이언 자이언트의 부품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찡해요, 가슴이. 저희 셋 모두 감동시켰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장면이
그거랑 같이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장면이랑 이 50년대 배경이랑 좀 저는 이어진다는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장면이 좀 이 아이의 현재 그러니까 2018년이든 그리고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혹은 그 후에 본 관객들의 그 지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랑 같이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쯤에도 아이언 자이언트가 만들어졌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게끔 만드는 그 장면이랑 그 50년대 배경이 조금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50년대 배경에 뭔가 아픈 기억과 슬픈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현재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현재에도 이어가기 위한 배경 설정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제일 중요한 이 영화의 백미인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세미님께서도 마지막 장면에서 찡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지점에서 찡하는 울림을 받으셨는지. 아마 이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신 관객분들이라고 한다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중간에 그 아이언 자이언트가 어떤 능력을 가진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주차장에서 폐차장이죠. 폐차장에서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서 다시 이제 재공격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진 로봇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주인공이 이제 호가스가 계속해서 얘기해줘. 너는 무기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뭐 가르쳐 주면서 그 선택을 갖다가 막거든요. 무기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근데 제가 가장 찡했던 장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망상자 켄트 맨슬리가 장군의 전화를 뺏어 가지고 미사일을 갖다가 그 마을에 쏘잖아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이제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을 때 아이언 자이언트가 날아가죠. 슈퍼맨처럼 날아가면서 나는 무기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슈퍼맨의 그 표정과 그 로고가 등장하게 되면서 미사일과 같이 이렇게 폭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이제 희생하면서 마을도 구하고 자신의 가장 절친이었던 호가스 그 소년을 구하면서 끝나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그 네이버 댓글 내가 로봇 때문에 온다 이런 게 성립이 돼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소년과 이런 뭐 만나, 뭐 언어를 배우는 과정, 로봇을 숨길 때 그런 에피소드 이런 것들 그럼 그냥 그저 그렇구나 잔잔하네라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지점 때문에 이 영화가 좀 산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영화가 좀 재미난 것도 99년도 작품이니까요. 아마 2000년이라는 좀 밀레니엄을 앞두고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한 시점에 우리가 어떤 외부의 적이나 내부의 적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 Y2K. 무작정 이렇게 적대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화해의 제스처 내지는 좀 소통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이님이 말씀하신 그 하얀 배경에 하얀 서론 같은데 이렇게 아이언 자이언트 부품들이 모이는 게 이 영화라는 판타지 속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판타지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떤 시대든 그게 다 적용될 수 있는 희망처럼 보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적용되는 지점이라고 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대사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영화 초중반부에 뭐라고 하더라? 원자력이 답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외치거든요. 원자력이 답이다. 그래서 저는 그 원자력 되게 핵 중심의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이언 자이언트가 등장하니까 원자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냥 아이언 자이언트가 적이고 문제인 것처럼 다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아이언 자이언트가 뭔가 희생을 해서 사라졌지만 결국엔 또 원자력이라는 또 다른 핵심 문제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아까 말씀하신 그 하얀 설원 위에서 보여지는 그 판타지 속의 또 판타지 그 장면이 어느 세대든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뭔가 남겨진 문제들에 대해서도 희망을 제시하는 진짜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그런 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언 자이언트라는 기계이지만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호가드에 의해서 인간적이기도 하지만 아이언 자이언트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원래부터 인간적이었던 건지 뭔지 저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언 자이언트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세미님께서는 이 캐릭터 그리고 뭐 아이언 자이언트가 점점 인간과 호가드와 가까워지면서 뭔가 배워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게 그 처음에 굉장히 이제 의심스럽다기보다는 이제 궁금했던 건 아이언 자이언트가 도대체 왜 지구에 왔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니까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외계인이 그냥 아이언 자이언트를 어떤 염탐, 뭐 먼저 선발대로 보낸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지금 너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언 자이언트 캐릭터가 굉장히 재미난 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구를 잘 알기 위해서 아까 너무 크니까 뭐 작게 한다든지 사이즈를 줄여서 아니면 지구에 그 몰래 그걸 염탐하기 위해서 뭐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언어라도 잘해야 되는데 지구의 언어를 말할 수가 없죠. 게다가 20m가 넘는 크기로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속에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걸을 때마다 뭐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내면서 걷고 게다가 또 먹잖아요. 사람처럼 먹어요. 근데 철을 먹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재미난 것 같아요. 철이라는 게 인류 문명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뭐 물질이죠. 인간이 비로소 이제 철을 다루게 되면서 문명, 문화를 갖다가 이제 이끌어 나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철을 막 마구잡이로 다 먹고 에너지를 내는 그런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과 이렇게 접점, 특히 여기 나오는 호가든가 이제 교류할까. 근데 언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아마 이 애니메이션 보신 분이면 혹시라도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연기했던 성우 주로 보니까 제니퍼 애니스톤도 엄마 역할로 성우를 하셨고요. 아이언 자이언트는 반 디젤이 연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좀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반 디젤이 현실에서는 아이언 자이언트처럼 이렇게 몸도 펌핑되어 있고 움직일 것 같은 느낌도 줘서 굉장히 재미났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인간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같으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배우면서 아이와 교감도 하고 그 사이에서 우정도 쌓고 그 다음에 희생도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아이언 자이언트의 아까 뭐 먹이 음식으로 철을 먹는다든지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언 자이언트가 언어를 배우고 호가드랑 친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애를 키우면 진짜 저런 기분인가? 나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뿌듯한데 부모가 되면 이런 기분인가? 호가드는 그 부모가 되는 기분을 빨리 배웠구나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장면 중에 하나가 그 기차 예. 철로 망가져가지고 그거 잡느라고 부딪히죠. 부딪히기 전까지 막 이거 잡으려고 제대로 하려고 하고 딱 뿌듯해가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엄마의 마음으로 너무 귀여워.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언 자이언트를 왜 이렇게 맨슬리는 싫어했는지. 제이님께서는 아이언 자이언트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까 여름 씨가 한 말처럼 약간 아이언 자이언트를 키우는 듯한 호가드? 그러니까 그 아이가 되게 그러니까 그 관계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이가 소년이 계속 무언가 키우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도 다람쥐를 데려가는데 엄마가 그러잖아요. 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말하잖아. 또 데려왔니?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계속 뭔가 육성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계속 보이는데 그러는 와중에 아이언 자이언트를 만났다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또 엄마랑 좀 대칭되는 듯한 느낌? 왜냐면 엄마가 굉장히 아이를 잃어버릴 뻔 했으니까 더 그런 거긴 한데 막 난 너 없이 못 산다고 하나밖에 없는 내 가족 막 이러면서 엄청 애정을 엄청 듬뿍듬뿍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랑 되게 유사해가지고 그런 장면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이 적인 맥슬리가 육성하지 못하는 공포를 만들어내니까 왜냐면 아이언 자이언트를 소년한테 뺏으려고 하고 또 호가드한테 엄청난 공포를 주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엄마가 너를 키우지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좀 그런 육성하지 못하는 공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약간 육성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상징으로서 뭔가 아이언 자이언트를 뭔가 표현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그런 아이언 자이언트 키워야 되는 아이언 자이언트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 어머니가 그 편부모 밑에서 우리 남자 주인공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아버지 사진이 나와요. 음.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비행기 조종사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액자에 이렇게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신 거죠. 예, 전쟁 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웨이트리스를 하면서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 지금 주인공 호가든의 그 캐릭터가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큰 2차 세계 대전이겠죠.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힘들게 키우고 있고 굉장히 또 밝잖아요. 근데 공부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주변 이제 친구들은 좀 괴롭히죠. 얘가 좀 도드라져 보인다고. 그리고 굉장히 꿈도 많고 나름대로 그 풍부한 상상력의 소지자인데 그러기 때문에 더 이 아이언 자이언트 사이에서 이런 우정이 꼽힐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슬리가 더 미웠던 게 처음에 호가드가 그 다람쥐 때문에 그 레스토랑에서 사고를 치잖아요. 그때 맥코핀을 처음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맥코핀이랑 엄마랑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요. 그때 막 걱정을 하면서 엄마가 호가드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호가드는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부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다람쥐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맨슬리가 집에 아까 자취하신다고 했는데 그 집에 들어오는 그 과정이 너무 공포스럽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자신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엄마는 아이언 자이언트에 대한 그때 비밀을 모르는 상태니까 그 사람을 대체 아버지로서 삼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저는 그 맨슬리가 진짜 계략가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게 되게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근데 되게 재밌는 지점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처음에 맥코핀이랑 엄마랑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인사하잖아요. 근데 다람쥐가 맥코핀 몸 안에 들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후 이러잖아. 근데 약간 이러는 뭐라고 하지? 지금 행동을 해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 부르르 떠는 이 모습이 약간 좀 엄마한테 반한 듯한 느낌? 저도 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맨슬리도 마치 물론 호가드 때문에 그 집에 하숙을 하는 거긴 한데 그 집안에 들어온 거 자체가 약간 이 엄마랑 뭔가 잘 되려고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요? 약간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 딘 잘 되긴 맥코핀과 하죠. 연인 사이가 되잖아요. 엄마가요. 근데 그것도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여름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켄트 맨슬리가 그 정보요원이었던 켄트 맨슬리가 이렇게 불쑥 찾아가서 하숙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전혀 그 장면에서 여름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느낌을 약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렇게 낯선 남자가 어머니와 아들만 사는 공간에 물론 뭐 새를 들어서 들어오긴 하지만 아무나 받아도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을 문득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 영화 속에서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그 장면이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나 봐요, 세상에. 굉장히 아마 정보 요원이라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안 하겠지라는 게 뭐 전제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지금 영화에서 그리는 시대상이 공포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지금이 더 공포사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언 자이언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언 자이언트가 희생을 하면서 나는 무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호가드가 아이언 자이언트에게 준 선택권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언어를 배우면서 또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친숙해지면서 점점 아이언 자이언트가 체득하게 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이 영화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세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서도 참 그 선택, 일종의 자유 의지겠죠. 네. 아이언 자이언트가 무기도 될 수 있고 무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을 아이언 자이언트가 하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뭉클했던 이유가 아이언 자이언트가 자신은 나는 총이 아니야라고 외치면서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한 존재가 희생을 통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얻게 되니까 좀 그런 지점에서 좀 문제 삼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선택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조건이나 상황이 굉장히 좀 나쁘게 내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자가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상황을 바꾼 거죠. 그게 뭐 요즘의 그 시대적 상황과도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우리나라도 남북한 관계가 좀 화해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난 정권 때만 하더라도 죽자 살자 전쟁이 꼭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로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 유상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은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떤 리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바뀌리라는 좀 기대를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인상 깊은 말을 하나 적어놨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게 바로 넌 네가 선택한 대로 돼 이거였거든요. 근데 딱 이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게 제 기억에는 호가드가 아이언 자이언트 했던 말인 것 같은데 되게 그냥 그때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이 말이 좋아가지고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선택한 대로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그리고 또 요즘에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그 투표할 때 항상 막 뜨는 문구 있잖아. 당신의 선택. 당신의 선택 중요합니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게 되게 실감을 받는 요즘인 것 같아가지고 인상 깊네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 영화 선택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 보면서도 아이언 자이언트가 마치 북한 같고 호가드가 마치 남한 같고 그래서 뭔가 이 둘이 화해하고 이제 화합하려고 하는데 뭐 지금은 협조적이긴 하지만 형사가 미국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언 자이언트 경우에도 뭐 공격하지 않으면 착한 기계니까 뭔가 핵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유일하게 북한이 국력이 약하니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잖아요, 핵이.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포기하기는 했지만 그런 걸로 아이언 자이언트가 상징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내 선택이 나쁜 선택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두 분의 말씀에 둘 다 동의를 하는데 아까 세미님이 말씀하신 리더의 선택이 불러일으키는 결과물 그리고 이게 되게 희망적인 결과잖아요. 희생이라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다수의 투표라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뭔가 얘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둘 다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에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선택의 문제가 이 영화에서는 아이언 자이언트라는 적처럼 보였던 거대한 인물,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힘도 그렇고 다 거대한 뭔가의 대상이 뭔가 리더로서 뭔가 선택을 해서 이 세상을 바꾸면서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이언 자이언트가 다시 재등장한 레디 플레이어 원은 어떻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이언 자이언트가 주인공은 아니고 거기도 되게 중요한 주인공들이 있죠. 하지만 거기선 되게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가 등장해서 하나의 힘을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이 90년대 말 이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리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다면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수의 힘으로 한꺼번에 뭔가를 전복해야 하지 않나? 라는 식으로 시대상이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언 자이언트가 활용된 레디 플레이어 원이나 아니면 다른 모티브로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온 아이언 자이언트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시대상의 변화에 대해서 느끼신 게 있나요? 세민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해석도 참 재미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99년도에 애니메이션 속에서 아이언 자이언트는 뭐 자기 희생인데 영웅이죠, 영웅.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해서 다수의 사람이 큰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되니까 영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 레디 플레이 원에서 등장하는 아이언 자이언트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니 생각이 나긴 나는데 어디에서 등장했나 봤더니 그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는 게이머들이 각자의 캐릭터로 그 성에 돌진할 때 그때 등장하더라고요. 아이언 자이언트가. 그리고 제가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블로그에 아이언 자이언트 피규어 얘기 엄청 많아요.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관절이 다 움직이더라고요. 대박. 예, 그래서 이 캐릭터가 정말 사랑받는 캐릭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이게 1999년
작년에 그 레디 플레이 원이 개봉됐죠. 2017년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18년 정도의 그런 텀을 두고 있는데 이 캐릭터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게 또 그 그래픽 노블 내지는 그 만화 속에 그냥 이제 이런 책 형태로 된 거 보니까 그 상상하는 이 애니메이션 속의 그 또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우락부락하면서 굉장히 그 또 뭔가요? 그 아이언맨? 아이언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캐릭터가 여기 속에서는 소년과의 교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캐릭터라 굉장히 친근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또 그 다른 그래픽 노블에서는 그런 캐릭터의 모습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제이님께서는 아이언 자이언트가 나온 레디 플레이어 원 아니면 다른 모티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저는 되게 많잖아요. 네. 레디 플레이어 원도 그렇고 뭐 그거 구글로 찾아보니까 카툰 네트워크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에 덕 다저스? 그래서 에이전트 로봇이 나오는데 그게 여기서 모티브를 얻은 거래요. 그리고 되게 많은 감독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제가 만나서 반가웠던 거는 제가 친구가 VR 관련된 일을 해가지고 걔네 사무실 놀러 갔다가 VR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걔가 너가 이거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보여주는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오큘러스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로스트라는 작품인데 이게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VR로는 못 보지만. 그래서 그거를 보면 거기서 손가락같이 생긴 강아지 같은 애가 한 마리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언 자이언트의 부품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가 어딘가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가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엄청 거대한 아이언 자이언트 같은 로봇한테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이언 자이언트의 모티브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작품인데 약간 이런,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상 깊은 캐릭터가 됐잖아요. 아이언 자이언트가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부품 하나씩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아이언 자이언트를 만드는 약간 이 모습이 보면서 되게 이 감독이 의도한 대로 뭐 평화가 이렇게 전파되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그런 지점에서 되게 찡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도 그 작품 봤을 때 아이언 자이언트 그거다 하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모티브가 많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이 작품이 좀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여름 씨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다수의 힘이 강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자꾸만 말하게 되는 이 마지막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마지막에 아이언 자이언트의 조각을 다시 호가드가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조각 옆에 동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부품일지 모르지만 뭔가 그걸 인간이 인위적으로 형상화해서 아이언 자이언트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호가드가 그 옆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품들이 지금 지구 어딘가에 아니면 우주 어딘가에 퍼져 있는 그 아이언 자이언트의 부품들이 되게 역사의 상흔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현실이랑 그냥 대입해서 봤을 때 우리가 뭔가 기억해야 하는 거, 우리가 형상화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까지 브래드 버드 감독의 아이언 자이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언 자이언트, 이 영화를 보아야 할지 본척해야 할지에 대해서 필터링을 내려봐야 할 것 같아요. 세미님께서는 이 영화 추천하시나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아까 맨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좀 지루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 특히 브래드 버드 감독을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인크레더블과 더불어서 아이언 자이언트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 당시 제작되고 흥행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화사에 큰 타격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줬던 게, 이게 뭐 20세기 폭스인가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 영화 제작사가 그 다음에 후속작 애니메이션을 나오기까지 굉장히 큰 텀이 있었대요. 제작비를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중지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려하게 브래드 버드 감독이 인크레더블로 흥행 성적을 거두고, 제가 알기로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브래드 버드 감독은 실사 영화도 극영화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독이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얘기할 또 다른 이제 작품 속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통해 보시면 잘 짜여진 이야기,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시려는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 추천해주신 제이님께서는 답정너 결말을 내리실 건가요? 저는 당연히 추천하고요. 진짜 이 영화야말로 저희 필름 필터링에서 의도한 영화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들은 정말 많이 추천하고 드론은 많이 봤는데 나는 안 본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작품들은 되게 좋은 작품이기도 하고 되게 지루하기도 저는 실제로 지루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자체는 되게 클래식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감동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변을 들어봤는데요. 원래 제가 오늘 진행을 하니까 영화를 보지 않아야 됐는데 제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너무 들떠서 영화를 준비를 해가지고 저도 막 너무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마지막으로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이 영화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선택을 제시하는 호가드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영화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권고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 영화를 보시고 어떤 선택의 지점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고요. 오랜만에 방송에서 제가 좀 떨리고 이상하게 진행을 한 것 같긴 하지만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기다리고 있고요. 언제나 신청 영화 받고 있으니까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